뉴욕 증시는 8월 실업률이 26년 만에 최고로 급등했지만 고용 감소폭이 줄었다는 소식으로 경기 관련주와 IT주가 오르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1% 오른 9,441로 마감됐습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규제 강화 체계 하나로 임직원 보수체제 개편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경계 2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국산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이 오늘 시작됩니다. 녹십자는 노인 240명을 포함한 성인 480명을 대상으로 3일에 걸쳐 실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린아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또 올라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는 1% 가까이 상승해 9,441을 기록했고요. 나스닥도 2,000선을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경제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실업률이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실업률은 26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하회하는 그런 폭을 낳으면서 결국은 고용지표에 안도해 다우가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연구소 나문우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는 엇갈렸는데 다우는 상승했네요. 네, 미국의 지난 금요일 주요 지표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우선 다우 지표도 1%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은 1.78%, 다우 지수보다 우량주보다 기술주들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상승 배경은 이렇습니다.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 9.7%까지 올랐는데요. 최근에 아주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이제 실업률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 고용 감소가 큰 폭으로 둔화됐습니다. 우선 요점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반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고용 감소가 그렇게 큰 폭으로 작게 나타나면서 미국 주가는 상승세를 연장해가면서 오후 후반까지 이 강세를 연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그래프입니다. 강세로 시작했습니다. 강세로 시작해서 실업률이 최고치로 나타나는 오전에 조금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오후에 고용 감소가 올해 초반에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거의 최고치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잠깐 일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주가의 그래프는, 최근 한 3개월, 3개월 좀 덜 됩니다만 8주 동안에 거의 6주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세를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원래 초반에 비해서는 약 50% 정도까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듯이 이 조정 횡보장이 조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조금 강세장에서 횡보하는 강세를 유지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비 지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장 초반에 조금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고용시장 추세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장 후반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업률보다는 고용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우가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고용 감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고용이라 하면은 이제 농업 부분을 제외하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을 얘기하는데요. 공업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기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고용 8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이 고용 감소세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습니다.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고용이 큰 폭으로 오랜만에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 감소가
고용이 감소하는 21만 6천 명이 고용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러한 고용 감소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년 만에 2008년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이고요.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시장 예상치조차 하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됐었고 올해 연초에는 한 70만 명 이상, 한 75만 명까지 고용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고용 감소가 약 75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번 8월 달에 나온 지표로는 거의 3분의 1 수준인 21만 명,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서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실업률은 26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고용 감소 규모가 좀 둔화된다라고 하면 실업률도 분명 떨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엇갈린 지표가 나왔는지 먼저 실업률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실업률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실업률은 거의 역사적인 아주 고점에 있습니다. 실업률이 9.7%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9.5%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도 했는데, 26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에 달하는 것은 아주 역사상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수준이고요. 네. 최근 하반세기 이래 26년의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 6월 달에는 9.5%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좀 내려서 9.4%.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다시 급등해서 9.7%로 나타났는데 물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미국의 실업률이 약 한 10% 이상까지 10% 내외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은 시장 전반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7월 달에 9.4%에서 다소 좀 큰 폭인 0.3%나 오른 9.7%로 나타나면서 장 초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용 감소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고용 감소는 올해 초반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나왔는데 고용은 크게 줄었는데 실업률은 왜 올랐냐? 네. 이런 배경에는 이제 좀 특이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구직을 포기했던 실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구직 포기 실업자들은 실업률의 카운트가 안 되는데 카운트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구직을 포기했던 실업자들이 다시 구직 활동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업률에 반영이 되면서 경제 활동 인구가 7만 3천 명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업률이 이 구직 포기자들의 구직 활동 복귀로 인한 이런 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자 투자자들은 이런 것은 상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예상했던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랠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여름철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가 다시금 좀 구직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업률에 잡히면서 좀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다우는 1%가량 올랐지만 나스닥은 보니까 1.8% 가까이 올라서 2018에 끝이 났더라고요. 기술주가 네. 또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요. 8월에 고용 감소폭이 예상보다 큰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고용 감소가 둔화했다.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이 상승 주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행주라든지 기술주들이 이 호재가 나타났고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뱅크 이런 은행 주도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 은행주들 중에서는 이제 은행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택 관련주입니다. 모기지 관련주인데요. 미국에는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 모기지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각각 7%와 5%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지난달 동안에 이제 1달러를 주가가 1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이 주가가 1달러를 한 달 동안 하회를 지속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가 되는데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다행히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1달러 이상대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페니메와 프레디맥이 한 달 동안에 주가 부진해서 1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장 폐비를 모면하면서 주가가 7%와 5% 이상씩 오른 것 같습니다. 페니메이는 8월 달에 주가가 뭐 1달러 페니 스탁입니다만은 네. 232%, 프레디맥은 269%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실업률보다는 고용 감소에 더 안도하면서 뉴욕 증시가 그럭저럭 고용 지표에 만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 후반 이틀간 반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간 단위로는 3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이 같은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밤 당장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하지 않습니까? 일정도 챙겨주시죠. 네, 월요일은 노동절로 휴장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미국에서는 이제 노동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노동 부분은 이제 휴장하게 되고 8월에 화요일에는 7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소비자 신용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네. 9일에는 이제 FOMC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7월 달에 전월에 8월 달에 회의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 당국자들이 현안자들이 어떻게 미국 경제를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7월에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10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수출입 물가가 8월의 수출입 물가와 8월의 연방 예산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목요일 날 있는 주간 신규 실업 신청 건수는 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큰 폭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주간이라도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조금이라도 감소로 나타날 예상입니다. 네, 고용 감소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그야말로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지 여부는 10일 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소폭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한 73달러 이상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점이고요. 고용 감소 둔화 때문에 소폭 반등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조정 후에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68달러대로 73달러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내려왔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고용 감소 둔화 때 이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나 경기 부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올란 것 같습니다. 68.02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금값이 온스당 1,000불을 지금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국제유가도 한 100불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78선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제유가는 배럴당 75달러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7일) 월요일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드디어 오늘부터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원리금 총 상환 금액이 연소득의 40에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즉 DTI 규제를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것이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감원은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인데요. 그 내용은 제2금융권에도 일반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금융권에도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데요. 지금까지 제2금융권에 대한 DTI 규제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은행처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불리우는 일명 LTV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줄 때 LTV 한도를 60에서 7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한도를 50에서 60%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망의 의지입니다. 네, 정부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추가 규제 카드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가 최근 제1금융권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려고 하자 일반은행에서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가액을 보면 올 4월에는 1,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5월부터는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에는 6천억 원, 그리고 6월에는 7천억 원, 그리고 7월에는 8천억 원까지 증가했고요. 그리고 8월에는 1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집값 잡기 위해서 지금 은행 대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 의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사실 정부도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제1금융권으로까지 대출 규제를 조이게 되면 당장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까지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도 제2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들 서민 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일부 예외 조항을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그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그 강도를 은행보다는 다소 헐겁게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부는 계속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은 집값 안정, 집값을 잡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직은 사실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인데요. 네. 당시부터 올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LTV나 DTI 규제 등을 강화했습니다만 그 효과는 1년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국민은행 연구소의 주택가격지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네. 정부가 2002년 이후 총 6차례에 걸쳐서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중에서 잠시나마 집값을 떨어뜨린 것은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규제책 발표 이후에도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서요. 사실상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좀 표를 보면요. 정부 네. 대출 발표 이후에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 집값 상승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매매 상승률입니다. 2002년부터 규제가 쭉 6차례 이어졌었는데요. 이 중에서 2003년도에만 잠시 집값이 소폭 떨어졌고요. 네. 특히 2005년부터는 크게 오르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5년의 경우 22%가 올랐고요. 2006년에도 상당히 두 자릿수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2005년엔 두 번이나 대책이 나왔는데 22%나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당시 상당히 좀 급박했던 정부의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는 최근처럼 이렇게 비은행으로까지 제2금융권으로까지 풍선 효과가 우려되자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해서요. 네.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1년 후에는 7.1%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올 7월 76 대책이라는 것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과 8월 두 달 사이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은 0.5%에 달해서 여전히 집값을 잡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 대출의 문턱을 높여서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 대출을 좀 받기 어렵도록 해서 수요를 억제하기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집값을 좀 안정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근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단기적으로 그 투기의 원천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데요. 단순하게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었고요. 이것이 오히려 아파트 투기를 부추겨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을 촉발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재건축 아파트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각종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공급도 함께 병행해야 되겠죠. 서울과 가까운 도심 외곽 혹은 수도권과 가까운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미 뭐 정부가 2002년부터 6차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놨었는데 성공한 것은 지금 단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땜질식 응급처치가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자, 계속해서 국제 소식 들어보죠. 지난 주말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습니다. 출구 전략은 아직 이르다 하는데 합의를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G20, 즉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영국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가졌는데요. 실무회의 성격입니다. 회의 직후 참가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 정책이 확실해질 때까지 각국의 세계 경제 정책의 세계 경제의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각국이 재정과 통화의 확장을 계속하기로 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경기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비교적 좀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합의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구 전략을 펴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날 합의문에는 또 다른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은행 임직원들의 보너스를 제한하고 은행들이 갑작스러운 파산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자기 자본을 확충하자는 내용의 금융시장 규제 방안도 지속하자는 그런 합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흥 경제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즉 IMF나 세계은행에서 보다 높은 발언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같이 담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이제 주요국들이 당분간은 좀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재정 확장 정책을 계속해서 펴게 됩니까? 네, 일단은 기조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실무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은 오늘 24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상정될 내용이니까요. 네. 그 상정 후에 어떻게 합의가 또 다시 이루어질지 또 발표가 될지 내용에 따라 가닥이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강론에서는 공조가 완벽히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의문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이번 런던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출구 전략을 언제 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펼 것이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각국 정부들이 출구 전략을 당분간 미루기로는 합의했지만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합의 국가 중에 국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번 공조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출구 전략 시행 시기를 조금 미뤄두는 것에 모두가 합의를 했지만 언제 시행할지는 나라마다 조금 입장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우리 정부는 출구 전략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IMF가 적절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세계 경제가 회복 단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재정 확대나 통화 확장 정책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는데요. 따라서 한국은행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정부 예산도 적극적으로 집행해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부동산에 몰리게 되면 다시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가 집값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로서는 세계 각국과 더불어서 이런 그 재정 정책에 대해서 공조를 맞춰야 되는
한편으로는 또 국내에서 부동산 가격과 물가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물가도 잡고 경기도 회복시키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지금 현재 이번 주 목요일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한은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부동산 규제 강화하는 관련 발언이 또 나올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9.7%를 기록했는데요. 26년 내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다우는 1% 상승해 9,441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8월의 비농업 부문 고용 감소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고용 지표에 안도하면서 다우가 오른 시점, 오늘 밤 미국 뉴욕 시장은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주말에 다우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